전 세계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동안 미국과 러시아가 양분하던 첨단 무기 시장에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자체적인 무기 생산조차 버거워했던 작은 나라 한국이 새로운 판도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공개된 한국산 첨단 무기는 그 기술력이 F-35와 같은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를 능가한다는 평가를 받으며 국제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미국, 영국, 독일 등 전통적인 무기 강국들은 연일 한국을 향한 긴급 협상 요청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단호하게 한 가지를 못 박았습니다. 미국한테는 절대 팔지 않겠습니다. 이 발언은 마치 핵폭탄이 터진 듯 국제정치와 군수산업계에 엄청난 폭풍을 불러왔습니다. 미국 정부는 경악했고 유럽 국가들은 잔뜩 긴장했습니다. 한 미국 국방부 관계자는 이 사태를 두고 우리는 한국의 기술을 너무 가볍게 여겼다. 이 파장은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겹겹이 쌓아올린 세계 군사 질서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고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과연 한국은 어떤 비밀을 쥐고 있기에 감히 세계 최강국인 미국을 상대로 이토록 당당한 입장을 취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한국이 숨겨온 진짜 기술력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한국과의 자존심과 기술 독립의 역사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언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취재하기 위해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수많은 의문과 함께 경외감에 가까운 감정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여정의 끝에서 제가 마주한 진실이 제 모든 편견을 산산조각 내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2024년 10월 런던에서 열린 국제 군사 컨퍼런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당시 군사 전문 분석가로 참여하고 있었는데 발표자 명단에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이라는 이름이 등장했을 때 솔직히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미중 갈등과 유럽의 군사 재무장이었으니까요. 그러나 발표가 시작되고 단 5분 만에 제 생각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한국 대표가 공개한 차세대 첨단 무기의 영상은 말 그대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영상 속 무인기는 기존의 어떤 스텔스기와도 다른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움직였고 레이더망을 유유히 통과하는 모습은 보는 이들의 숨을 멎게 만들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컨퍼런스 홀은 마치 정전이라도 된 듯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몇 초의 침묵 후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한 미국 국방부 관계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이게 정말 가능한 기술인가? 이건 우리가 연구하던 모든 것을 뛰어넘는다. 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F-35 스텔스 전투기를 앞세워 세계 공군력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고 러시아는 수-57, 중국은 J-20으로 맞서고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 스텔스 기술을 핵심으로 내세웠지만 한국이 제시한 기술은 스텔스를 넘어선 스텔스였습니다. 기존 스텔스 기술이 레이더 반사 면적 RCS를 줄이는데 주력했다면 한국의 기술은 아예 레이더 신호를 무력화시키고 나아가 주변 환경과 완벽하게 융합하는 자율 변형 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마치 거대한 댐을 쌓아 물길을 막으려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아예 새로운 강을 파서 물길을 바꾸는 것과 같았습니다. 저는 이 기술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즉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이 이런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해왔다는 점이었습니다. 미국은 F-22와 F-35 개발에 막대한 예산과 시간을 쏟아부었지만 여전히 기술적 한계에 부딪혀 있었습니다. 특히 고열과 고압에 노출되는 스텔스 도료의 내구성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난제였습니다. 러시아 역시 수-57의 스텔스 성능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었고 중국의 J-20은 서방 기술을 모방했다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과거의 기술적 패러다임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새로운 재료 공학과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하여 비정형 스텔스라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이 보고서가 발표된 후 저는 미국 국방부의 한 고위 관계자와 전화 통화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감추지 못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기술을 과소평가했습니다. F-35는 물론 6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까지 전면 재검토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그들이 우리에게 기술을 팔지 않으려 한다는 겁니다. 동맹국에 대한 신뢰를 운운하지만 사실 그들은 우리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우려를 넘어 패권국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입은 사람의 절망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이 기술이 단순한 하드웨어의 우위를 넘어 한국의 독창적인 연구개발 문화와 철학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취재를 넘어 이 놀라운 현상의 근원을 파헤치기 위해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티켓을 예매했습니다. 제 마음은 마치 보물지도를 손에 쥔 탐험가처럼 설레고 있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예상치 못한 첫인상을 받았습니다. 첨단 무기 기술의 선봉에 선 나라라고 해서 뭔가 차갑고 기계적인 느낌을 받을 줄 알았지만 공항은 활기차고 사람들은 웃음꽃을 피우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공항을 나와 서울로 향하는 KTX 열차에 몸을 실었을 때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고층 빌딩과 전통 건축물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고 거리에는 깨끗한 질서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시민들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일상에 만족하는 듯 보였고 활기찬 에너지가 넘쳐 흘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가 상상했던 기술 강국의 이미지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무기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을 만들어내는 사회적 기반과 문화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취재를 위해 서울 시내의 한 호텔에 짐을 풀고 약속 장소인 국방과학연구소로 향했습니다. 연구소 입구는 삼엄한 경비 속에 있었지만 내부는 의외로 활기찬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비정형 스텔스 기술의 핵심 개발자인 김민준 박사님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도착했음에도 박사님은 이미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밤샘 연구로 인한 피곤함보다 연구에 대한 열정과 함께 어떤 확신에 찬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김 박사님은 제게 한국의 연구개발 과정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F-35를 따라잡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것을 목표로 삼았죠. 기존의 스텔스 기술은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지만 우리 기술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만드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차이는 매우 큽니다. 비정형 스텔스 물질은 외부 환경의 온도, 습도, 빛의 굴절률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스스로 형태와 색을 변화시킵니다. 마치 카멜레온처럼 말이죠. 그의 설명은 제 머릿속에서 거대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생명체의 진화 원리를 공학에 접목시킨 창의적인 발상이었던 것입니다. 김 박사님은 이어서 제가 궁금해하던 왜 미국에는 팔지 않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해 주셨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확고했습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기술 독립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과거에는 모든 무기를 미국에서 수입해야 했고 그들의 눈치를 보며 국가 안보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우리의 기술은 우리의 주권을 지키는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특정 강대국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동맹국들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모두의 안보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 기술을 소유하게 되면 그들은 우리에게 또다시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우리의 협상력을 약화시키려 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런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억압받았던 과거에 대한 한이 서려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 기술이 단순한 무기를 넘어선
한국인들의 자존심과 독립정신을 상징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술 독립은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넘어 국가의 정체성을 완성하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더 깊은 차원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김민준 박사님과의 인터뷰는 제게 깊은 통찰을 주었고, 저는 이제 한국의 군사기술이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그 숨겨진 배경을 심층적으로 파헤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기술 발전은 단발적인 성공이 아니라 1970년대부터 이어진 자주국방의 염원에서 비롯된 거대한 서사였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한국이 단순한 하드웨어 개발에 그치지 않고 첨단 소재, 인공지능,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술을 유기적으로 융합했다는 점입니다. 우선 비정형 스텔스 기술의 핵심인 소재 기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술의 바탕에는 초경량 초내열 합금이 있습니다. 기존의 스텔스기는 고속 비행 시 발생하는 공기 마찰열로 인해 스텔스 도료가 손상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미국 F-22나 F-35 역시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과학자들은 그래핀과 나노카본 튜브를 결합하여 열에 강하면서도 형태를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새로운 합금을 개발했습니다. 이 합금은 기존 합금보다 10배 이상 가볍고 2배 이상 강하며 심지어 2000도가 넘는 고온에서도 변형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한 미국 항공우주공학자는 이 기술에 대해 마치 신의 물질을 본 것 같다라며 경이로움을 표했습니다. 이 소재 기술 덕분에 한국의 무인기는 전례 없는 기동성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는 곧 레이더 회피 성능의 비약적인 향상으로 이어졌습니다. 다음은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한국의 비정형 스텔스 무인기는 단순한 비행체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딥러닝 기반의 환경 분석 AI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AI는 수만 가지의 환경 데이터를 학습하여 실시간으로 주변의 레이더 신호를 분석하고 가장 효과적인 회피 경로와 무인기의 형태 변형 방식을 스스로 결정합니다. 기존의 전투기 조종사가 입력된 데이터에 따라 움직이는 수동적인 개념이었다면 한국의 무인기는 스스로 판단하고 진화하는 능동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이 기술은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가 위기를 감지하고 스스로 적응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체계가 아니라 미래 전쟁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모의 전투 시뮬레이션에서 F-35 50대가 한국의 무인기 1대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무인기는 예상치 못한 경로로 침투하며 F-35의 레이더망을 무력화시켰고 F-35 조종사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은 군사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한국의 첨단 기술은 이미 다양한 산업 분야와 사회 전반에 혁신을 가져오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초경량 초내열 합금은 우주항공 산업의 핵심 소재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미 여러 우주 발사체와 인공위성 개발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한국은 자체적으로 위성을 쏘아 올리는 스페이스X와 같은 민간 우주 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딥러닝 기반의 AI는 스마트 도시 시스템,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의료 진단 분야에까지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 시내에서 본 자율주행 택시는 이미 상용화되어 있었고 시민들은 이를 자연스럽게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택시는 복잡한 도심 환경에서 수많은 돌발 상황을 예측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군사기술이 민간기술로, 다시 민간기술이 군사기술로 선순환하는 기술 융합의 이상적인 사례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놀랐던 것은 이런 기술 발전의 원동력이 단순한 정부의 투자가 아니라 인재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지원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만난 한국의 한 젊은 과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실패를 경험했지만 그 실패 속에서 우리는 더 나은 길을 찾았습니다. 정부와 기업은 우리에게 실패할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의 말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서구 사회가 비용과 효율성을 우선시하며 연구의 범위를 좁히는 동안 한국은 자유로운 발상과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를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왔던 것입니다. 이 모든 성과를 지켜보며 저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단순한 하드웨어의 우위가 아니라 문제 해결에 대한 독창적인 접근 방식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 그리고 기술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는 소프트웨어적 역량의 총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대한 혁명의 씨앗을 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씨앗이 싹트고 있는 현장, 바로 한국 시민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과연 그들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이 모든 혁신을 이끌어내고 있을까요? 저는 다음 여정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기술력이 어떻게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습니다. 무작정 택시에 올라탔고 기사님께 가장 한국적인 곳으로 가주세요라고 부탁했습니다. 기사님은 웃으며 그럼 강남에 있는 전통시장으로 가시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장은 활기가 넘쳤고 첨단 기술과 거리가 멀어 보이는 이곳에서도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어르신은 낡은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해 장을 보고 있었고 상인들은 키오스크를 통해 주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 상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게 어렵지 않으세요? 그는 밝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 그런데 젊은 친구들이 와서 가르쳐주니 금방 배우게 되더구먼. 불편한 것보다 배우는 게 더 좋지 않나? 그의 말에서 저는 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수용이라는 한국 사회의 중요한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기술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나은 삶을 위한 도구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젊은이들이 모이는 서울의 한 스타트업 거리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마치 실리콘밸리를 연상케 할 만큼 역동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한 젊은 창업가와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인공지능 기반의 교육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었는데 그의 눈은 열정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가진 긍정적인 측면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빠르게 시도하고 빠르게 실패하며 빠르게 개선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룬 성과는 어제의 실패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처럼 거대한 자본으로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었고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경쟁력입니다. 그의 말은 제가 앞서 만났던 과학자의 이야기와 일맥상통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실패를 성장의 밑거름으로 여기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문화가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한국의 군대 문화에 대해서도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한 예비역 병사와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는 군 생활 중에도 기술 혁신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실제로 구현했던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군대에서는 이건 안 되라는 말을 듣기 쉽잖아요. 하지만 우리 부대에서는 왜 안 되는지를 설명해야 했고 좋은 아이디어는 계급에 상관없이 존중받았습니다. 우리가 제안한 드론 정찰 시스템이 실제 훈련에 적용되면서 많은 병사들이 동기부여를 얻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국의 기술 발전이 단순히 소수의 엘리트 집단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혁신 문화와 소통의 결과임을 깨달았습니다. 기술이 상명하복의 피라미드 구조가 아니라 모두가 참여하는 수평적인 네트워크에서 탄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인터뷰를 통해 저는 한국 사회의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두 가지 핵심 가치관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자주 정신입니다. 이는 단순한 독립심을 넘어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개척하려는 강한 의지입니다. 한국인들은 뼈아픈 과거를 통해 외부 의존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았고 이제는 스스로의 기술력으로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공존의 철학입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를 압도하려는 패권주의가 아니라 기술을 통해 모두가 함께 발전하자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미국의 기술을 팔지 않는다는 단호함 속에서도 동맹국들과의 신뢰를 강조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기술을 힘이 아니라 신뢰의 수단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가 처음 한국에 대해 가졌던 냉철한 이미지와는 완전히 다른 따뜻하고 인간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들이 가진 잠재력이 단순히 무기 기술에 그치지 않고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여정을 마치고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대해 가졌던 기술 강국이라는 이미지는 표면적인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이 뛰어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기술을 통해 국가의 주권을 되찾고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며 궁극적으로는 인류의 공동 번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깊은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국한테는 절대 안 팔아 라는 단호한 외침은 단순한 무기거래 거절이 아니라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속국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는 강력한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이 선언은 전 세계에 엄청난 메시지를 던져주었습니다. 첫째, 한국의 기술은 추격자에서 선도자로의 전환을 상징합니다. 오랜 시간 서구의 기술을 따라잡기 위해 노력했던 한국은 이제 자신만의 독창적인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발도상국들에게 선진국을 모방하는 것이 아닌 자신들만의 강점을 살려 혁신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었습니다. 한국의 성공 사례는 단순히 경제적 성과를 넘어 기술 자주권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전 세계의 수많은 국가들에게 영감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둘째, 한국의 성장은 단순한 무력의 증강이 아니라 가치의 확산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들이 개발한 기술은 무기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인간의 삶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기술이 무기와 권력의 수단이 아니라 인간의 행복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한국은 기술을 통해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으며 이는 서구의 개인주의적 기술 발전과는 다른 새로운 사회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한국은 새로운 국제 질서의 주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 소수의 강대국들이 세계 질서를 좌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독자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 새로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적 균형을 넘어 기술을 통한 다자간 협력과 신뢰를 구축하려는 새로운 외교적 시도로 이어질 것입니다. 한국의 미국 불매 선언은 일시적인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일방적인 종속 관계에서 벗어나 상호 존중의 동반자 관계를 모색하려는 전략적 선택이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경험하며 내린 최종 결론은 이것입니다. 한국의 힘은 눈에 보이는 무기나 경제력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진정한 힘은 역경을 이겨내고 스스로의 길을 개척하려는 강인한 정신과 기술을 통해 인류 공동체에 기여하려는 높은 윤리의식에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가치관이 결합될 때 그들은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만큼의 거대한 혁신을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전 세계에 알릴 것입니다. 한국이 가진 진짜 힘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의 성공이 왜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지에 대해 조용히 준비하던 대한민국, 이제 세계가 놀랄 차례입니다.